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이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하루 동안 표류하다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북한은 총격 살해한 뒤 시신까지 불태웠습니다. 군의 안일한 대응도 논란입니다. 북한군이 바다에서 우리 국민을 신문하고 총격을 가한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북한이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도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새벽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지만 문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선언을 강조한 온라인 유엔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하청업체의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신성약품은 자신들이 직접 배달한 수도권 물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확보한 서울 시내 병원 CCTV에는 신성약품 측 배송기사가 냉장 장치 없이 백신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이 채널A와의 통화에서 죄를 뉘우친다는 조두순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호관찰관이 조두순 집을 불시에 방문해 음주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 논란을 빚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북으로 넘어간 우리 국민을 총살한 뒤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30여 시간을 표류해 기진맥진해 있는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저지른 반인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민간인이 북한에 당도한 순간부터 소재를 파악하고도 사살될 때까지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는 된 건지 국민에게 왜 이렇게 늦게 알린 건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지금까지 파악된 이번 사고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해드리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했습니다. 군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총살되고 불태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원 47살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 월요일인 지난 21일 오후 12시 50분쯤. 동료 승원들이 A씨를 찾아봤지만 신발밖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경에 신고한 겁니다. 그 뒤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고 다음 날 우리 군은 실종 지점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강령군 등산곳 앞바다에서 A씨 행적을 찾았습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한 사람이 겨우 올라탈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단속정에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독면과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북한군은 A씨를 배에 태우지 않고 바닷속에 내버려둔 채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군은 A씨를 총살한 뒤 기름을 뿌려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하는 건 전제법 위반인데 평시에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해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그럼 북한군이 만행을 저지른 걸 알게 된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무슨 조치를 취했을까요? 하루가 지나서 뒤늦게 유엔사를 통해 통지문을 발송했는데 이 만행 사실을 알고도 유감 표명 없이 실종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지금도 통일부는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그젯밤 10시쯤 북한군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어제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유엔사를 통해 북한 측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의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확인해 통보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총격살인이나 불태웠다는 표현은 없었고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으로부터는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청와대 한라인 등을 포함한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됐습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군의 늑장 대응과 소극적인 대처, 북한의 무대응에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한 건 오늘, 그러니까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야당은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언제 정부가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정부는 이 국민에 대해서 이러한 소상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관련 메시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공개를 지연시켰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막고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닙니까? 실제 첫 실종 신고부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까지 지난 사흘간 정부는 관련 사실을 비공개에 붙였습니다. 해경은 지난 21일 낮 12시 51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A씨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하고 해군과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청와대에 해당 사실이 보고가 됐고 다음 날인 어제 새벽 1시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밤이 지나 오전 8시 반 피격 사실과 함께 새벽 긴급회의 개최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피격 사실은 어젯밤 10시 50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급을 하지 않다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방부를 통해 첫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실종 신고에서 공식 브리핑까지 70시간이 걸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언제 어떤 계통을 통해 보고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시간대별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언제 이 사안을 보고받았는지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 피살된 지 1시간쯤 지나 우리 군도 첩보를 입수했지만 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건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10시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야당은 종전선언 제안을 하려고 유엔 총회 기자연설이 끝날 때까지 보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강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담긴 종전선언 제안 때문에 피격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시간대별 조치를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저녁 6시 36분 실종 사실에 대한 첫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 청와대는 실종자가 사살됐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난 어제 새벽 1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에서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1시간 반 사이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방송을 탔습니다. 청와대는 피격 사실 첫 보고가 첩보 입수 후 10시간이 지난 어제 아침 8시 반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과는 무관하고 시간이 걸린 건 첩보를 분석해야 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청와대가 피격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유엔 연설 내용을 바꾸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녹화 영상을 지난 18일에 이미 발송해 수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와대는 책임자 처벌과 사과 요구에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국민이 북한에 도착한 건 그제 오후 3시 30분입니다. 사살된 건 오후 9시 40분이고요. 이 6시간 동안 우리 군도 이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 뜨고 지켜만 본 셈인데 왜 그랬냐 물었더니 북한군이 쏠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21일 오전에 실종된 A씨가 북한 단속정에 붙잡힌 건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입니다. 북한군은 1시간 뒤 실종자 표류 경위와 월북 의사 정황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군은 통신감청을 통해 이런 사실을 모두 파악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정확한 위치도 어딘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북한군은 밤 9시 40분쯤 바다 위에 떠 있는 A씨를 총살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기름을 부어 시체를 그대로 불태웠습니다. 북한은 6시간 넘게 A씨를 바다에 방치하면서 구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군은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군은 북한이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지 상상도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상부에서 단속정에 사살 명령을 내린 건 밤 9시입니다. 군은 감청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40분 뒤 A씨가 총살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인도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사이렌을 울리고 불빛을 비춰서라도 경고했더라면 A씨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우리 측 첩보자산이 드러날까봐 그랬다며 과거에도 피해를 감수하고 첩보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목숨보다 첩보자산이 중요했다는 군의 해명,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우리 국민을 사살했는데도 이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번 북한 만행이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또 논란입니다. 여러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대포가 아니라 소화기인 총으로 쏴서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이 논란이 되자 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 등산곳 인근 해상은 9.19 남북 군사합의상 적대 행위를 할 수 없는 완충구역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북한군의 행위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9.19 합의는 해상 완충구역에서의 해상 군사훈련, 중화기 사격 등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정신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사고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되어야 하는 관계라고 답했습니다. 군 당국 역시 9.19 남북 군사합의는 포격만 해당하지 소화기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논란을 의식한 듯 위반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합의 당시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적대 행위를 막을 수 있다던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전시에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북한이 민간인을 사살한 것이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숨진 공무원이 월북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신발을 벗었다,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월북을 단정하기는 일러 보이는데 말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실종 공무원이 타고 있던 499톤급 어업지도선 무궁화식품이다. 신고 사흘 만에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종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인데 앞서 군은 잦은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신발을 배에 벗어놓은 점,
부유물을 이용해 헤엄쳤고 북한 단속정에 월북 의사를 밝힌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선실 밖을 나올 때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게 돼 있고 벗어놓았다는 슬리퍼도 밧줄 사이에 부자연스럽게 놓여 있어 의문이 큽니다. 또 공무원 신분증 등 모든 소지품은 배에 그대로 두고 휴대전화만 갖고 실종됐다는 점에서 실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헌안 대낮에 무려 20km 거리를 헤엄쳐 월북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뭘까요? 진짜 해양쪽에서 발생각이었으면 해양청 쪽에서 올라갔지. 그냥 해양쪽으로 가기에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해경은 선박 내 CCTV 2대는 고장나 실종자 동선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의 은행 및 보험 계좌 등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군과 해경 등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무참히 살해된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월북 가능성에 대해 동료들과 가족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동료들은 평소 안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유족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북측의 총격으로 숨진 어업지도원 A씨는 지난 2012년 서해어업 관리단에 임용됐습니다. 이후 해상에서 어선들의 어업을 지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군 발표가 나오자 어업관리단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A씨가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었다며 월북 등 이상 징후는 감지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북한 어선과 접촉하는 일이 잦아 안보교육도 수시로 받았는데 월북을 시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신원조회를 하고 다 채용 과정에서 그런 어떤 굉장히 촘촘한 스크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뭐가 없습니다. 유족들도 자진 월북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배 안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당국의 발표는 월북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진 월북할 정도로 독한 동생이 아니고요. 슬리퍼가 개두색 줄 밑에 있었어요. 아래쪽에 접혀 있었단 말이에요. 유족들은 자국 영해에서 표류하는 국민을 제때 발견 못한 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석연치 않은 대목들 짚어드렸는데 정치부 이용환 기자와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처음부터 좀 살펴보지요. 예.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죠? 예, 한번 간략히 사건을 정리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이 실종됐다는 신고 사흘 전인 21일 낮 12시 51분쯤 해경에 접수가 됩니다. 군 당국은 다음 날인 그제죠. 오후 3시 30분쯤에 이 직원이 북한 해상에 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6시간 정도가 지난 밤 9시 40분쯤 바다 위에서 북한군 총에 의해 사망하고요.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기가 힘든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이 이 직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사살될 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논란이죠.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선 북한 해역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고 이 직원이 떠 있는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이런 만행을 저지를 줄 미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알았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게 되면 우리 첩보 자산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 이렇게 군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핵심이 특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느냐인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청와대에 사망 첩보가 전달된 것은 실종 신고 이후 21시간 정도가 지난 그젯밤 10시 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은 이로부터 10시간이 지난 어제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보고는 서면이 아니라 일단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대면으로라도 10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아무리 첩보를 확인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다 보내고 난 다음날 아침 대면 보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보고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닙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저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그 사이에 대통령은 피살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몰랐다는 사실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 마침 그 10시간 사이에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종전선언을 제안한 화상 유엔 연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 피격 사실을 알고도 종전선언 제안을 한 게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유엔 화상 연결은 어제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입니다. 청와대 설명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피격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엔 연설과 연관짓는 의혹 제기는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해명이 맞다 하더라도 10시간 뒤에 보고하고 청와대에서 긴급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은 몰랐다는 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답답한 대목인데요. 우리 국민이 사망을 했는데 이후에 뭐 청와대든 정부든 북한에 무슨 대응 조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청와대 관계자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으니까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추가적인 질문에는요. 북한하고 지금 한 라인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또 전해드렸지만 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인지 이거를 두고도 청와대와 군의 설명이 선뜻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네, 청와대와 국방부 모두요 이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뒀는데 이번 같은 형태의 도발은 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국방부는요 나중에 입장을 조금 이렇게 바꾸기는 했습니다.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은 접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한 뒤에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네, 어떻게 결론을 낼지도 지켜보죠. 민간인이 피격됐다는 점에서 12년 전인가요? 이 박광자 씨 사건이 떠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광자 씨 사건 다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였죠. 2008년 금강산 관광에 나선 민간인 박광자 씨가 산책 도중에 북한군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입니다. 민간인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이 박광자 씨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인 셈인데요. 제2의 박광자 사건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박광자 씨가 사망하자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격 중단했고요. 이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독자 제재인 524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광자 씨 사망과 천안함 폭침에 대해 아직도 북한은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북한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용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독감 백신 유통 사고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 사고를 낸 신성약품층은 이 500만 명 분량 중 17만 명 분량만 상온에 노출이 돼 문제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업체 측이 냉장 설비를 갖춰서 정상 배달했다는 이 수도권 지역의 여러 병원 CCTV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냉장 보관함 없이 그냥 종이 상자에 넣어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 입구 CCTV 영상입니다. 커다란 종이상자 2개를 든 남성이 병원으로 들어섭니다. 남성은 종이상자를 접수대 옆에 내려놓고 확인 서류를 간호사에게 건넨 뒤 병원 문을 나섭니다. 이 종이상자에 들어있던 건 신성약품이 유통하는 독감 백신 700개입니다. 백신을 병원에 배송할 때는 냉매가 달린 캐리어를 이용해 영상 2에서 8도를 유지했다는 신성약품 측의 설명과 달리 종이상자 상태로 병원에 전달된 겁니다. 병원 측은 종이상자를 받았을 때 차가운 기운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택배 오듯이 2박스가 그냥 날라왔어요.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냥. 이거 안 시원해요? 그냥 이렇게 왔어요. 원장님, 그래도 그럴 리가, 좀 이상하다. 서울의 또 다른 병원에서도 백신을 종이상자에 담긴 상태로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반 종이상자 안에 내용물 백신만 있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이제 수령을 했을 때 그분이 봐도 그냥 이상하니까 저를 불렀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신성약품 관계자는
배송기사들에게 백신을 냉매 캐리어나 아이스박스에 담아 운반하게 교육한다며 현장에서 이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백신은 냉장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운반했다며 종이상자의 특성상 표면에선 냉기가 안 느껴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성약품은 문제가 된 건 하청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배송한 일부 백신이라며 자신들이 직접 배송한 수도권 지역 백신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성약품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서울 지역 병원에서도 부실 배송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방역당국이 백신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검사 대상을 전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는지 살펴보니 백신 관리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백신 배송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지자체인지 질병관리청인지도 분명하지가 않고 이 가이드라인도 안 지켜도 그만이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접종 중단 사태를 일으킨 신성약품의 관리 감독은 해당 업체가 위치한 김포시 업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김포시는 백신 조달 업무는 질병청이 주관했고 따로 관리해온 건 없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그 조달 계약을 하면서 다 예방접종에 관해서 거기서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없어요. 신성약품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 신성약품은 따로 재하청업체를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배송업체 모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곳이었지만 배송 과정까지 관리 감독하는 곳은 사실상 없었던 셈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불과 2달 전 백신 수송 관리 지침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송 용기는 철제나 플라스틱 상자가 기본이고 시간에 따라 단열재나 냉각재를 넣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관할 때는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신성약품이 종이 상자에 약품을 배송하면서 운송 중 바닥에 약품을 내려놓은 것은 2가지 사항을 모두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지침마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권고사항에 그칠 뿐 법적 효력은 없다는 뜻입니다. 백신 접종이 중단된 지 나흘째, 유료 접종마저 동의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변할 뿐 품질 조사를 위해 수거된 샘플이 몇 개인지, 백신 재개는 언제쯤 이뤄질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둘러싼 문제,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간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채널A의 이사를 가려는 2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뉘우친다는 조두순의 진심을 믿을 수 없고 정부의 재범 방지 대책도 믿업지 않다는 겁니다. 이윤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 뒤 가족이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 가족은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제 출소를 앞두고 나니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뉘우치고 있다는 조두순의 말을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이 처음에는 자숙할지 모르지만 술을 먹게 되면 다시 폭력성이 드러날까 봐 걱정된다는 겁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7월 법무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술도 끊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10사람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며 경찰이나 보호관찰소가 감시를 해도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싶은 이유도 조두순이 오는 걸 막을 수 없다고 하니 대책이 없어서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형편 때문에 이사 비용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한국폭력학대 예방협회는 피해자 가족의 이사 비용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가족은 정부도 못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의 출소는 막지 못했지만 재범은 방지해야겠죠. 법무부는 심야 외출을 막고 불시 음주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법무부 관계자와 면담을 한 조두순. 조두순은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든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법무부는 반성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두순이 올해 초부터 6개월가량 법무부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입니다. 당시 조두순은 외부인 접촉을 안 하겠다며 법무부 관계자와 만나기 싫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7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데 정부는 추가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두순 출소에 대비한 관리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금지하고 보호관찰관이 불시 방문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출소 후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곧바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조두순만 감시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 성범죄 전과자들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경비 같은 업종에서는 취업을 못하게 제한을 두는데 현관문을 열어줘야 하는 배달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배달원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성범죄자가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례도 있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이모 씨는 최근 동네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멧도 안 쓰고 이제 좀 특정한 그런 이미지가 워낙 도출이 잘 돼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제 딱 그 사람인데 엄청 좋아하죠. 이 배달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배달 대행업체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배달을 시키면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도 적어놓고 결제를 해야 되면 받아야 될 때도 있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그런 문제들을. 현행법에선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경우 택배기사로 일할 수 없게 하는 법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배달 대행 업체는 어떤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륜차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서는 채용 전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범죄와 이력 같은 거는 개인정보가 일관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 할 수는 없어요. 다들 개인 사업자들이시기 때문에. 전과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재발 건수가 많은 성범죄 특성상 배달업 취업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당에 배달원이 오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해서 아무래도 좀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지난해 국회에선 성범죄자의 배달업 취업을 막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바다에 갔다가 차와 함께 바다에 빠져 숨진 여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보험살인을 저질렀냐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레인이 바다에 빠진 차량을 건져 올립니다. 남편과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왔다 홀로 물에 빠져 숨진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검찰은 사고 20일 전 결혼한 남편이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의심했습니다. 결혼 직전 남편이 아내에게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하게 권했고 결혼 뒤 보험금 수령인이 남편으로 바뀐 점을 의심해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이 차량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워 생긴 교통사고로 본 겁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차량을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보험 가입을 살인 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명의로 수령액이 95억 원이나 되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법원은 당시에도 보험금을 살인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제명,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민주당 이 의원의 탈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각 당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내치기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임금 미지급, 정리해고, 기타 저 개인과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창업자로서 그리고 대주주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이에 대한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당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탈당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논란과 제명을 피하기 위한 탈당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탈당하면 아무런 감찰 조사도 안 받고 그냥 감찰을 회피하는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의 605명 정리해고 통보 논란, 자녀 편법 증여 논란 등과 관련해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당에서 제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가자 20년 국책은행인 KDB 산업은행의 수장 이동걸 회장이 이렇게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2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기를 그린 만화책 발간 축하연에 국책은행장으로선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저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말 중 하나가 우리가 20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며 가자 20년, 대한민국 1등 국가를 건배사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이 전 대표의 지론입니다. 정책이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대집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정책에 걸립니다. 여당 의원이 아닌 국책은행 수장이 이를 옹호한 걸 두고 당내에서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현 정권 금융계 실세로 꼽히는 이 회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 대책단에 참여했고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의 방북 수행원으로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굵직한 구조조정을 담당하며 각종 주요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은행 회장을 연임할 만큼 정권 내 신임이 두텁습니다. 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산업은행의 임직원은 처벌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될 이런 산업은행 회장이 가자 20년 저희들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을 상대로 해당 발언의 취지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은행 측은 정치원로의 노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건배사로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열왕야나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굳이 그런 사람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말 같은데 네.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 본인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온 김종인 위원장에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묻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생각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를 않고 내가 자리에서 떠버린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굳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서 합당을 갖다가 할 생각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 양반 네. 그런 사람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자꾸 합당 얘기가 나오니까 못마땅한 거죠. 물론 안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게 5월 말 6월 초 이때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17%, 18%였습니다. 바로 지난주를 봤습니다. 19%, 20%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인 겁니다. 네, 손까지 써서 김 위원장이 지지율을 못 올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웠었는데요. 네, 9년 전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멘토였다가 정치적 의견 차이로 멀어졌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이끌면서 경쟁했고요. 2017년 대선 직전에 안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대선을 함께 치렀는데 안 대표가 낙선하면서 자연스럽게 결별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두 당이 합쳐질까 관심이 많은데요. 네,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수사 의지가 없다고 하자. 추미애 장관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열흘 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죠?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원님께서 주는 그 질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발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당 의원이 수사를 촉구하고 이 법무부 장관이 맞장구를 치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또 모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양새는 여권이 압박을 하니까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꼴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윤 총장의 장모죠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모 씨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윤 총장 처가 관련 사건은 언제 고발이 된 겁니까? 지난 2월에 고발된 건데요. 7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인물들을 소환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공세에 나서니까 수사가 가시화됐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앞서 이 정청래 의원이 언급했던 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작년에 자녀에 대한 특혜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는데요. 검찰은 최근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전 의원은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네, 여권은 검찰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치 검찰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집단 소송.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한 명만 이겨도 모두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됐는데 정부가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코로나19 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낼 수 있는 집단 소송. 지금까지는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같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했지만 모든 분야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한 명이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 결과에 적용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모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또 기업의 반사회적인 위법 행위에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법으로 일괄 규정하고 손해액은 5배로 정했습니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때 소비자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과도한 소송 남발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은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에는 없고 미국에서도 제한하는 추세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 분야에 일괄 도입한 것도 소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손쉽게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어서 기업의 소송 비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워질 거다. 한 통신기업 관계자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도 법률 검토를 강화하다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법안을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던 성남 모란 5일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남시가 음식을 포장만 하게 하면서 상인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연락처를 적고 체온을 잰 뒤 차례로 입장합니다. 손님들이 몰려든 장터엔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4일과 9일이 낀 날 열리는 모란 민속 5일장은 평일 6만 명, 휴일 10만 명이 찾는 명소.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탓에 지난 2월부터 12차례나 장을 열지 못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건부 개장을 허가했습니다. 상인들은 모처럼 찾아온 손님들을 만나라 분주합니다. 매출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노후 대책으로 안보험 들어놓은 거 있었는데 그거를 다 예약을 했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으나 장사 안 돼서 죽으나. 하지만 성남시가 내건 조건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현장에서 먹을 수 없고 포장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들은 포장만 할 바엔 영업하지 않겠다며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술을 팔잖아. 먹는 것도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화장품 맥주 못 팔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급기야 일부 식당 업주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장날 전면 영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을 좀 말릴래 말릴 수도 없고 어떠한 지원책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에 음식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데 꼭 다음에 한다고 좀 더 결의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과 지역 경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코로나 출입명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어제 음식점에서 출입명부를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하게 뛰쳐나온 남성을 다른 남성이 뒤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옷이 찢긴 채 붙잡혀오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29살 남성이 음식점에 놓여있던 출입 명부를 촬영하다 음식점 직원에게 발각됐습니다. 도망친 남성은 음식점에서 3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음식점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직원은 남성의 휴대전화에 다른 음식점 출입 명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여러 매장 가게 명부도 같이 있었어요. 한 10장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남성이 붙잡히기 15분 전쯤에는 다른 음식점에서 명부를 갖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남성은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은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건조물 침입죄를 우선 적용하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이 밝은 빗줄기가 뚝 떨어집니다. 세종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 이 빛의 정체, 화구였습니다. 화구는 일반적인 별똥별보다 더 밝은 유성인데요. 일부에선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졌다, 운석을 주우러 가자는 반응이 많은데 정말 죽기만 하면 복권 당첨과 같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운석의 소유권부터 알아봤습니다. 운석이 주인 있는 땅에 떨어졌다면 운석을 발견해 주운 사람, 땅 주인 중 누가 갖게 될까요? 정답은 발견한 사람입니다. 2014년 경남 진주에서 운석 4개가 71년 만에 발견됐죠. 이후 이 정부는 운석 관리 방안을 마련했는데 주인 없는 물건, 즉 무주물을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 해석에 따라서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에 있습니다. 진짜 운석인지 아닌지 검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운석신고센터에서 합니다. 팩트맨이 문의해보니 먼저 육안검사로 운석을 살펴봅니다. 운석은 빠른 속도로 대기를 통과하며 표면이 녹는데요. 이 녹은 부분이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이 검은 막, 용융각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후 이 전문가들이 성분 검사를 거쳐 국제운석학회에 등록하는데 이 발견된 지역명을 따라서 진주 운석 같은 이름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운석이 억제 가격에 거래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운석의 가격을 살펴봤는데요. 왼쪽은 18만 원에 팔리고 있었고 오른쪽 운석은 350만 원 등 다양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희소성과 종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뒷선에서 운석을 주었다. 특이한 돌인데 운석 같다며 매년 6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되지만 2014년 이 진주 운석 이후 낙하 운석으로 확인된 것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에 이어서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 업체 나녹스도 조작 의혹에 휩싸여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모두 국내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미국 증시 종목들이죠. 실리콘밸리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반도체를 이용해 X선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의료 벤처 기업 나녹스입니다. 기존 진공관 방식의 X선 촬영 기술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속도도 빨라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한 뒤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Two-thirds of the world's population has no access to medical imaging. Nanox brought us a game-changing technology. SK텔레콤도 260억 원 넘게 투자해 2대 주주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개미 투자자들도 나녹스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도 1,20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린 루이싱 커피의 회계 조작을 폭로했던 금융투자기관 머디워터스가 나녹스 기술에 대해 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은 마네킹의 팔은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사진에선 팔이 위쪽을 향했다며 다른 흉부 사진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머디워터스는 움직이지 못하는 수소 트럭을 언덕 위에서 굴린 영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와 마찬가지로 나녹스도 쓰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동안 나녹스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디펜딩 챔피언 두산이 악전 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상대 전적에서 열세인 삼성을 홈에서 만났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차곤성근 기자, 현재 경기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요즘 두산은 5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었던 그런 강팀의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직전 10경기에서도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삼성 라이온즈를 만나 6회 말 현재까지 0대0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산은 지난 5년간 3번 우승하며 이 최강팀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을 야구 문턱인 5위로 밀려있는데요. 이마저도 추격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팀 타율과 출루율은 리그 전체 1위로 나빠 보이지 않지만 9월 들어서 주전 타자들이 연쇄부진에 빠져 특유의 공격력이 사라진 겁니다. 국내 투수진까지 부상과 부진에 허덕이면서 악순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1, 2회 거의 3, 4점씩을 주고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쫓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타격 사이클도 그렇게 안 좋은데 타자들이 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좀 쫓기는 것 같아요. 지난해 두산은 시즌 막판에 9경기 차를 따라잡고 역전 우승했습니다. 30경기 정도 남은 시점에서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국민 골키퍼로 불렸던 조현우 기억하시죠? 어제 FA컵 승부차기 혈투에서 선방쇼를 펼치며 울산을 살렸습니다. 골키퍼 조현우에게 패스한다는 게 사인 미스로 자책골이 돼 휘청거린 울산. 하지만 극적인 동점골로 다시 원점. 결국 승부차기로 끌고 갑니다. 포항 골키퍼 강현무의 선방에 막히고 실축하고 또 막혀 패색이 짙던 울산. 하지만 울산엔 조현우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맞고 발로 맞고 강현무의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데요. 3대3 동점 상황. 울산이 8번째 키커 홍철의 골로 한 점 앞서가고 조현우가 또 한 번 선방을 하면서 극적으로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인공지능은 바둑이나 스타크래프트 등 가상 환경에선 인간을 앞질렀지만 현실 세계 스포츠는 넘기 힘든 벽이었는데요. 그런데 컬링에서 결국 인간을 이겼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바퀴 달린 로봇이 컬링도를 밀어냅니다. 평창올림픽 직후 선보인 컬링 인공지능 컬링. 대간의 기대는 컸지만 수시로 변하는 빙지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고교팀에게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강화되면서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스위퍼 로봇이 없는 단순 투구 대결이었지만 경기도청, 전북도청 등 정상급 팀들과 4번 겨뤄 3승을 거뒀습니다. 온도, 습도, 빙지를 파악한 인공지능이 최적의 회전수와 스피드를 찾아낸 겁니다. 10분 정도의 시간에 연습 투구를 하면서 스톤의 궤적이나 속도나 위치를 가지고 빙지를 추정하게 됩니다. 투구 능력은 물론 상대 스톤을 공략하는 전략까지 인간에게 몇 년이 필요한 기량을 컬리는 불과 사흘 만에 습득했습니다. 컬리의 급성장을 다룬 논문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오늘 공개됐습니다. 연구진은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 적응하는 인공지능 연구가 향후 자율주행과 드론 비행 등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변칙의 달인 부블리크가 프로무대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언더암 서브로 상대의 허를 찔렀습니다. 함께 보시죠. 햇살 가득한 황금들녘에 허수아비가 마스크를 낀 채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지만 그림 같은 가을 하늘은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방과 동해안 지역이 다소 상반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내륙 지역은 청명하고 가시거리가 20km 안팎으로 탁 트인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은 내일도 비 소식입니다. 내일도 습한 동풍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는 계속해 비가 올 텐데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 지역 많은 곳은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우박 가능성까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다의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다음 주에는 다행히 비 소식이 없는데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량이 다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일 분단 시절 동독 군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을 사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동독과 화해 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국경에서 벌어지는 이 민간인 사살만큼은 확실히 기록해뒀습니다. 동독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기록 보존소를 국경 가까운 곳에 세우고 통일 후에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했습니다. 외교적 문제와 상관없이 반인륜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강한 예를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우리 군은 북한군이 총을 쏠 줄 몰랐다며 방치했고 이 북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격당한 다음 날인 어제 신임 군합동참모의장은 대통령 앞에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 아무도에 북한이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